총재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재정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재정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모두에게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용돈만 타서 쓰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챙겨야 하는 돈 벌어 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것인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것인지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20대 초반에 이 강의를 알았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뭐 뼈나 영혼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목차가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목차를 혜인 순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녹색 줄은 말고 위에 주황색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과거 돌아보기, 미래 계획하기, 보험, 주거, 개인 적용. 네, 우리가 이러한 순서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인데요. 이거는 재정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책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책을 접해가지고 읽었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보면 11가지의 재정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개념들을 짤막하게 조금씩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유권과 소유 불균형, 또 생산성, 고용, 상거래 경쟁, 이윤, 돈, 차용, 대출, 마음의 자세, 세계 빈곤을 미친 영향인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졌으나 죄의 유혹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소유로 된 거 뭐 있어요? 옷. 옷. 핸드폰. 핸드폰, 뭐 노트북, 뭐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처음 무언가를 가졌을 때 기억이 나나요? 기억나는구나, 지미순장은. 뭐가 기억이 나요? 네. 이 휴대폰 샀을 때 생각나고, 노트북 샀을 때 생각이 나요. 그랬구나. 근데요, 사실 여러분이 있잖아요. 훨씬 이전부터 모든 걸 소유하고 살았어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옷이 있었고, 누울 것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죠. 근데 전부 여러분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내 거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한 3살, 4살 때 말하기 시작하면 다 지 거라 그래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러거든요. 나쁜 거예요, 애들이 말하는 게. 장난감 갖고 싶어 하고, 막 인형 사주세요, 로봇 사주세요,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너무 당연한 욕구, 본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 자체를 욕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재산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재산 또 그 소유 그 자체도 그릇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주의가 좋은 걸까요? 북한은 보면 다 나눠 쓰잖아요. 토지를 가질 수 없고. 아니요. 그럼 자본주의가 좋은 거예요? 누군 더 많이 벌고 누군 더 적게 벌고? 성경적인 관점은 사회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자본주의일까요? 뭐라고요? 자본주의입니다. 왜 자본주의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사유 재산을 주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준 것처럼 각 개인에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개인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잘 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의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욕심이 과해져서 재산 자체를 축적하는 데에 탐닉을 한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유의 불균형도 선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누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프리카 애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어요? 왜 어떤 사람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런 애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옥수수죽 하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천국에는 원래 죄도 없고 약도 없지만 받을 상급의 등급이 다양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등급의 이런 보상을 해야만 그 보상이 정당하고 공평할 거라는 거죠. 공정하게 보상하려면 보상의 불균등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뭐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부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방도를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되고 이들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에도 기억할 것은 베푸는 행위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너네 이거 다 똑같이 가져야지. 너 이거 가질 수 없어. 더 많이 가지면 안 돼. 라고 개입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또 이거에 따라 소유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나아갔으면 해요.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복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시라고 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위해 땅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일이 수고하고 또 고통을 가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내가 금수저여서 건물 소득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거, 노동성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생산낼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게 고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업할 사람 있나요? 다 직장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저 사업할 사람, 저 약간 상민순장은 사업가 포스인데 지금 내가 사장이다? 우리 사업할 사람 없고 그러면 다 일할 사람이에요. 어디 소속돼서? 네. 당장. 야들아 사업하고 이래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소득도 많이 내시고. 네. 자, 그럼 우리는 어쨌거나 고용인의 입장이 된 사람들이 더 많은 거네요. 네. 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고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제도예요. 동물이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죠. 고용관계는 쌍방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고용인은 고용인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근면하게, 진실하고 친절하게,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임금을 적절한 때 지급하는 것, 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고용주가 권위를 남용해서 고용인을 학대하거나 그 사람에게 알맞지 않은 이런 임금을 지불한다라든지 또 압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죄가 될 수 있어요. 또 고용인 역시
아이고 이러나 저러나 세워라 내워라 시간 지나면 돈 주는데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거죠. 부주의하게 나태하게 또 고용들을 때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욕하고 반항하고 부정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상거래와 경쟁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매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절차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뭐 먹었어요 저녁에? 콩불이요. 뭐? 콩나물 불고기. 그거 어떻게 먹었어요? 해 먹었어요. 사서. 고기를. 그거 누가 콩나물도 생산해주고 불고기도 생산해줬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네. 돈을 지불했고. 음. 이것이 바로 상거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모든 걸 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 자체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물건을 만들 때는 정말 정직하게 완전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것에 질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정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경쟁도 선한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이라고 그러면 삭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경쟁하면서 살고 있어요. 학업 1등 하는 것만 경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경쟁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 양원수자 입고 있는 티 그거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멋있다. WD. 막 쿨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이거 뭐야?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샀어요? 아니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보고 샀어요. 비교해보고 샀습니다. 비교해보고 샀어요. 우리는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럴 때도 이게 더 많을까? 이게 더 맛있을까?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얘 할인하고 있나? 세일하고 있나? 이거 다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라는 거죠. 이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멘. 네, 이 5번째 이윤인데 저는 사실 이거 약간 충격받았어요. 읽다가. 왜 그랬냐면 이윤이란 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보면 이윤을 그렇게 많이 남겼다고? 야, 이윤 창출한 건 남 착취하는 거지. 더 싸게 팔았어야지.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걸어서 그러면 너 좀 약간 그리스도인을 좀 부르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업은 왠지 막 더 싸게 줘야 될 거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탤런트.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분명히 물어봤어요. 사업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었어. 왜 안 하죠? 왜 안 해요, 여러분? 사업 왜 안 해? 어려워. 요새 청년대출도 많이 해주잖아요, 창업할 때. 왜 안 해요, 사업을? 우리 망- 대표님 해주니까 왜 안 하는 건데? 망할까 봐요. 그렇죠. 덕하시는 사업을 할 때 뭘 생산해내면 항상 고민해. 다 팔릴까? 아이템이 없어.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남의 물건 사니까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지. 내가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100개 만들어서 100개 팔 수 있을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그런 위험 부담감을 모든 사업가가 떠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위험 부담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상은 정당하다라는 거죠. 만약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누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거 뭐 먹고 살겠어요? 아무도 사업하지 않으면. 뭐 콩고를 해먹으면 소 키워서 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누가 뭐 소가 잘라줬으니까 먹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부패 권력이라든지 뭐 부정직하고 탐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매매 행위라면 어느 정도 이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그럼 잘 아는 구절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돈 자체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우리에게 돈이 없다면 우리는 물물 교환할 때 물건의 가치를 책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콩나물 사올 때 물물 교환하면 뭐 갖다 주고 가져올 거예요? 나 콩볼 먹고 싶어. 근데 콩나물만큼의 가격이 값어치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머리카락 잘라다 줄 거야? 뭐 책 살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매개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 너무 많은 힘과 또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따라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고 성경 우리를 위해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유용하게 쓰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차용과 대출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급 기한이 마칠 때까지 잘 사용하고 빚을 졌으면 이제 그 기한이 끝났을 때는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나는 잠깐 빌려온 거니까. 그게 원래 내 거는 아니었으니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고 언제나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대출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거나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순장이 막 졸업하고 나서 한 명씩 전화 돌리는 거예요. 지미야, 나 힘든데 돈 좀 있니? 요즘 간호사 잘 나가지? 돈 좀 빌려줘. 혜나 요즘 잘 살고 있니? 나 요즘 힘들다. 돈 좀 빌려줘. 상민아 돈 좀 빌려줘. 시온아 돈 좀 빌려줘. 양훈아 돈 좀. 이래가지고 지미한테 빌려서 혜인이 주고 혜인이한테 빌려서 상민이 주고 상민이한테 빌려서 양원이 주고 이런 식으로 살면 덕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아니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릴 수는 있는데 빌리는 그 기준이 내가 정말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되었을 때는 갚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자세, 또 세계 빈곤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이 재정관념에서도 필요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런 건강한 재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계 빈곤의 결국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여기에서 올 것이다 라고 이 책이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이것을 읽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특별히 더 추천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재정관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보니까 뭐 용돈, 알바, 또 이제 뭐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간사님에게 지난달에 수입이랑 그 지출을 다 보내줬는데 개개인마다 뭐 규모는 다 달라요. 삶의 규모는. 어떤 사람은 뭐 3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도 이제 수입이 있고 이랬었는데 누구에게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처지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거죠. 청직이란 주인의 재원을 맡은 자로서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재정을 사용했는지 이 기회 때문에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사회에 나가면 꼭 재정 상태를 늘 점검하길 바라요. 우리 간호사들은 보면 특히나 이제 일반 초봉보다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고생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유혹이 많아요. 명품백, 좋은 옷, 이런 거 보상해 줄 거야,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모두 순자인들이겠다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 봤었어요. 그렇게.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 벌었으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한두 달에서 그쳐야 되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맞다 예결산을 하면서 정선에 가기를 바래요. 네, 지민 순자님 옆에서 잘 케어해주도록 바래요. 저. 그죠? 월에 내 손에 막 20 있다가 200 들어오면 막 마음 설레거든. 들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출할 일이 있을 때 정말 검소하게 써야 되고, 가능한 빚은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면 꼭 갚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실 집과 차를 살 때 이 빚을 지지 않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금수저다 이렇게 좀 손 들어보세요. 발가락을 한번 까딱까딱 이렇게 은수저시다. 나 정도는 우리 엄마 아빠 나 결혼할 때 뭐 집 한 채 정도는 벤츠 한 대는 그냥 뽑아주신다. 뭐 이런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빚지고 집 사서 대출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요. 차를 덜컥 사놓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차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내 친구 아우디 끌고 왔는데 나 투쿠 보고 싶지 않잖아. 근데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차 사면 되지, 대출해서 사면 되지.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 살 때 취득세 들죠. 또 차 매년 자동차세 내야 되죠.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죠. 또 운전자 보험 들어야 되죠. 기름값 넣어야 되죠. 고장나면 고쳐야 되죠.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 들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 되죠. 매년 재산세 내야 되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면 되지. 괜찮아, 질러. 대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떤 사람은 인생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빚내서 사는 거야. 나 갚을 필요 있나?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얘기 들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빚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를 없앱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지금까지 용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혹시나 당연하게 여겼다면 여러분 이제는 인식의 변화를 가길 바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과 후원 또 납세의 의무를 동일하게 잘 감당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린 4대 보험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11조를 그러면 세 전으로 내요? 세 후로 내요? 세 전이에요? 세 후예요, 여러분? 네, 전입니다. 아니다, 나는 세 후다. 왜 세 전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성시원 선생님? 하나님께 먼저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으로서 그렇게 해서 세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11조도 안 들어야 된다 폐지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과하게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 행위로 드린 게 11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건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사님 가정도 사실은 세 전으로 떼요. 간사님들은 여러분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반을 내주잖아요. 간사님들은 그 사대보험의 직장분까지 우리가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200만 원 후원을 받았어? 그 200만 원이 다 통장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에서 뭐 한 40만 원 이렇게 세금을 세탁까지 싹 다 떼고 난 다음에 160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사님 마음에 11조를 20만 원 하고 싶겠어요? 16만 원 하고 싶겠어요? 16만 원. 그죠?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애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금으로 나가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무엇을 선택하던지 간에 저는 그 금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10에 2조를 들여도 억지로 드리거나 강압에 의해 드리거나 혹은 고만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과부의 두레돈처럼 정말 작은 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의 전부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떼놓아라. 많은 나사렛들이 실제로 와서 간사님들한테 많이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달 지나면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대요. 11조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야. 다 쓰고 나니까. 그게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쓰면 오히려 더 자유하게 남아있는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잘 돌아보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꼭 졸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미래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빚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 재무계획이에요. 보통 한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결혼 안 할 사람 있나요? 나는 독신연사를 받았다. 결혼하지 않을 거다. 혹은 결혼할 건데 애는 안 낳을 거다. 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미혼기,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학년기, 자녀 성년기, 자녀 독립 및 은퇴기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요때마다 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무계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미혼일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을 준비해라. 지금까지 용돈을 받으며 살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졸업하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이때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사님이 참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하거든요. 아니요, 돈 없어도 결혼해요. 돈 없어도 그 형편에 맞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만큼 해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 친구는 35평 갔어. 내 친구는 혼수로 샤넬 백 받았대. 내 친구는 뭐 했어? 뭐 끝도 없어요. 그런 걸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이 형편에 맞춰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간사님이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하게 남들만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그날 들어온 축의금으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집을 마련하는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것도 대출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혼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혼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과하게 하면서 할부를 막 다 긁으면 다 빚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좀 모아놔서 그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신혼기가 되어지면 같이 이제 재정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요즘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보면 재정을 같이 통일을 안 시키거든요. 네가 먹은 건 네 거, 내가 먹은 건 내 거, 비상금은 따로 이렇게 써요. 왜 그래요? 이혼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재산 분리가 쉽지 않아서. 나는 결혼할 건데 한 2-3번 하고 싶다는 사람 있나요? 없죠. 2-3번 하면 안 갈 거야, 결혼식. 한 번에 좋은 사람 만나면 제발. 안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신혼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신혼기부터 이제 주택 자금을 마련해 가는 것들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제발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집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번째는 자녀 출산 및 양육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은퇴하면 돈이 없는지 알아요? 너무 많아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엄청 많이 나가요. 간사님들 주변에 보면 둘이 돈 벌어가지고 같이 500만 원을 버는데 사교육비가 200만 원이야.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시켜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지가 막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밀어주지. 얘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태권도 할까? 피아노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수학할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여러분도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죠? 자꾸 그렇게 쓸데없이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데 돈을 모으기를 바래요. 건강하고 좋은 곳에 돈 썼으면 좋겠고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도 출산과 양육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요즘 나라에서 굉장히 저출산 시대여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사님은 이 다음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우리 둘째는 제천시에서 300만 원 주고 화폐로 그걸로 우리 생활비 다 했어요. 마트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애 낳았는데 돈을 줘 나라에서 잘 키우라고. 그리고 둘째라고 기저귀도 다 줘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은 더 할 거야. 애 낳으면. 첫째부터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충북에서 120만 원 줘요. 둘째 낳았다고. 세입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세입이 때는 청주에 살면 3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 몇 년 사이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점점 되게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저축해줍니다. 그리고 세입이 다음이한테 이제 들어오는 돈들은 뭐 세뱃돈 이런 것들은 다 저금을 해서 나중에 20살 때 독립자금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럽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도 이제 정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어떤 저축 또 지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주택 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가까운 곳으로 초중고 있는 곳 도보로 가능한 거리 뭐 이런 데를 봐가지고 쭉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때 자녀 교육비도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녀 성년기가 되면 우리 스스로 은퇴 준비도 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 결혼도 어느 정도 좀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원하기는 여러분 여러분 시대에는 너무 혼수고 집이 고르고 너무 시달리지 않고 나라에서 지분 주면 안 되나? 예, 청년들 정말 걱정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는 걱정 없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이런 시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일부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가 독립하고 또 은퇴기에는 여러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할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속과 증여도 준비해야 됩니다. 빚은 물려주지 않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래서 요 주기를 계획해서 여러분이 써봐야 돼요. 간사님도 얼마 전에 선교사훈련을 받으면서 재무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항목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여행비, 경조사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써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이렇게 쓰면서 충격을 받았던 건 와, 우리가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려고 해도 억 단위가 필요하구나. 되게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한 80세까지만 계산해봐도 60세부터 80세까지만 두 사람이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도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우리 보자. 간사님은요 사실 뭐 펀드 주식 이런 건 잘 모르고요. 원금 손실이 겁나가지고 그런 거 간이 콩하면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예금 적금을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같이 알아봤으면 해요. 네, 저축에 대해서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축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야. 뭐 이런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모으는 거니까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옛날에. 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모아서 뭐해? 그거 다 못 쓰고 좀 아까워서 어떡하지?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저축에 대한 생각이 되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돈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을 갈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잘 쓰기 위해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5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7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 부자처럼 우리가 곡간을 늘려서 스스로의 마음을 만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준비해서 잘 사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꾸어주는 자가 되되 꾸지 않는 것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6장 9절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빙글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시험 기가 맨날 앞에 써놓죠. 그만 자자, 그만 자자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 말씀 바로 위에 6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건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할 때 곰핍함을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요셉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금과 적금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자, 우리 연수순장 설명해 주세요. 예금은 목돈을 유지하고 불리는 과정이고 소리를 조금만 잠시만요. 저희 세희비가 책을 크게 읽고 있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나와요. 얘기해 주세요. 네, 예금은 돈을 한 번에 넣어서 그 이자를 계속 받는 거고 목돈을 유지해서 불리는 과정이고 적금은 금액들을 정해진 기간에 나눠서 계속 꾸준히 납입하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서 이율을 내는 거고 적금의 일부 금액을 매달 조금씩 납입해서 이율을 내는 거죠. 둘 다 정해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찾는다는 것은 같습니다. 만기일에 여러분 이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넣어서 1%의 이자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총 얼마를 가져가게 되나요? 1,010만. 땡! 10만 원. 왜 땡일까요? 세금.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적금이나 예금이나 수익이 나게 되면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합쳐서 15.4%의 세금을 떼고 이자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을 들려고 알아봤을 때 어디가 금리가 더 높았나요? 카카오뱅크 적금. 이금융권. 이금융권 카뱅. 이 사람들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네. 그럼 예금이 높아요, 적금이 높아요? 적금. 그러면 여러분은 적금 넣어요, 예금 넣어요? 적금. 적금. 왜 적금을 넣죠? 엄마가 넣으래서. 높아서. 그 이자가 진짜 이율이 높은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나마. 그나마는 뭐죠? 자, 여러분. 예금이 1.8%라면 적금이 2.2% 같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적금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자 지급 방식을 이해하면 예금이 더 이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기에다가 이자 계산기를 쳐보면 여러분 예치금, 가액기간, 이율 같은 걸 기입하면 우리가 세금 수혜 받으시는 만기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대출도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600만 원에 정기예금을 1년 동안 넣었어요. 이거 이율이 1.8%예요. 지금 세후 이자를 보니까 총 우리가 600만 원에 91,368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금은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씩 부어서 똑같이 600만 원이 됐는데 만기 지급액이 적금이 더 많아요? 예금이 더 많아요? 예금이 더 많습니다. 예금이 더 많죠. 이율은 뭐가 더 높았어요? 적금. 적금이 더 높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50만 원의 적금, 50만 원의 이자, 50만 원의 이자, 50만 원의 이자. 그렇죠. 맞아요. 이 예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일한 이자를 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 1년에 가입하고 1% 이자면
1%의 이자면 처음 그 1,000만 원에서 1%의 이자 10만 원을 쭉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금은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요. 첫 번째 들어간 적금은 12달치 이자를 받게 되고 두 번째 들어간 금액 11달치 이자, 마지막 달에 넣은 거 한 달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 만기일에 같은 원금을 넣어놨어도 처음부터 이자를 전체 금액에서 받는 예금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 적금이 더 높은데 적금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예금을 넣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초년생이 됐는데 내가 3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이 30만 원 예금 부을까요? 적금. 해야죠. 왜냐하면 적금은 목돈으로 불려가는 과정이에요. 예금은 불려진 목돈을 유지하고 또 이 불려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금을 매달 부어서 만기일이 되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금. 그렇죠. 그거 정기예금 넣고 다시 또 수입을 가지고 적금을 계속 부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금리가 낮아서요. 사실 예적금으로 돈을 불린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회초년생으로 살아갈 때 저축이라는 것은 지출을 줄이고 또 돈을 모아감으로써 창업, 결혼 준비에 종잣돈이 될 수 있고 또 습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빚이 있어서 대출을 갚아야 되면 그거 우선적으로 갚되 자유식 적금이라든지 또 잔돈 적금처럼 소소하게라도 매달 여유가 생기면 넣는 것을 또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축을 할 때는 돈을 무조건 모으는 것보다는 어디에 쓸 것인지 목적을 두고 모으면 더 모으는 데 의미가 있고 힘이 나겠죠. 아, 나 진짜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걸로 여행할 거야. 나 50만 원씩은 결혼 자금으로 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빼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스마트 뱅킹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은행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1억씩 예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한 몇백만 원 이렇게 될 거잖아. 또 불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금리 0.12% 더 준다고 굳이 찾아가지는 마세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더 들어요. 못 가다 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겠고 아메리카노 하나 먹어야겠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이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잘 찾아보고 들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금융권 신한이나 국민이나 뭐 기업 같은 거에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 선택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저축이라 너무 위험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망하게 되면 은행이 망하면 무조건 내 돈에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년생 때는 1금융권보다는 이율이 더 높은 저축은행을 찾아서 예금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할까? 혹시 지금 카드 쓰고 있는 사람 있나요?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용카드는 지혜롭게 사용하면 유익하고요.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걷잡성 손해를 불러옵니다. 신용카드는 나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미리 빌려주는 일종의 외상이자 단기 대출이에요. 뭐라고요? 외상이자 단기 대출이에요. 빚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사용한 거 다음 달에 갚는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현대카드 직원, 회사가 그 회사 직원이 그랬대요. 현대카드는 나에게 돈을 주고 돈을 가져간다고. 월급을 주고 월급 날짜로 그대로 결제금을 쑥 빠져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미리 당겨 쓰는 빚이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트에서 장 보다 보면 엄마 아빠랑 별로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영수증 한번 다 훑어보면 어때요? 다 내가 쓴 거야. 맞아. 신용카드가 이렇거든요. 쓸 때는 몰라 막 썼어. 한도까지 막 썼어. 근데 나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러나 카드 회사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결제한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는 적절하게 잘 쓰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좋고 또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데 재정 규모를 넘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쓰면 빚도 생기고 신용등급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할 능력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적극 추천하고 난 애초에 나는 절제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체크카드 쓰세요.
그러나 참고하라고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 가처분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개인 신용등급은 6등급 이상이 되어야 돼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세금 같은 것들을 제하고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용카드 기준 월 50만 원이에요. 신용등급은 6등급 이상이면 되지만 연체 이력이 많거나 현금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거나 하면 또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꼭 갚겠다는 약속 하에도 회사가 먼저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갚을 능력과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신용등급은 강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회사에 발급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보통 일주일 안에 카드를 발급받게 돼요. 받아서 카드 등록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개인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고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회비, 적립이나 할인, 전월 실적을 주로 보는 편이에요. 연회비는 매년 내는 건데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가 있어요.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 같은 회원관리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제휴 연회비는 제휴사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발급해주는 국민행복카드 같은 거는 연회비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연회비 있는 것들은 적게는 5,000원, 많은 건 몇십만 원, 100만 원 단위로 가기도 합니다. 연회비만. 네, 연회비만. 일반적으로는 1, 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이 정도의 연회비를 지급하고서도 나한테 유익한가를 고려해보면 되겠죠. 연회비는 매년 카드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청구가 되고 다음 해가 돌아오기 전에 해지하면 1월 계산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카드마다 할인이 되거나 적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결제 금액이 0.7% 할인, 적립처럼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혜택을 줘요. 이건 무조건 되는 경우가 있고 전환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전환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신경을 써하니까 좀 피곤하고 지출이 적은 달에는 막 다음 달 혜택에 위해서 과소비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매월 지출을 생각했을 때 전환지급이 충분히 채워지고 또 할인이나 적립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해보고 연회비 비교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사님이 무슨 카드를 쓰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단종된 거긴 한데 농협 라운 레이디 카드라는 걸 쓰고 있어요. 짜잔. 저 항상 요거를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발급비가 연회비가 2만 원이에요. 그리고 레이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에게 특화되어져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전월실적이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카드들은 전월실적이 대부분 내가 할인받았거나 뭐 적립받았거나 이러면 제하고 전월실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포함이 다 돼요. 전월실적이. 그러니까 그냥 쓴 대로 전월실적이 되니까 그걸 계산하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이게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월 최대 10,000원까지 5% 적립을 해줘요. 그리고 미용실에서는 월 10,000원까지 할인이 돼요. 10%. 머리 하실 분 저한테 와서 카드 빌려 가시면 됩니다. 네, 10% 할인. 그리고 스포츠 관련하는 이제 가게에 가면 또 5% 할인이 되고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이제 결제를 하면 30%에서 50%까지 할인이 돼요. 이게 최대 월 3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별적립을 잘 이용하면 네, 뭐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별적립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브런치 메뉴를 먹었다. 그러면 별적립을 3개 받고 그리고 10,000원을 결제했을 때 5,000원에 별적립 3개까지 받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이 카드가. 그래서 혹시 카페를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 걸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백 같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은 최대 2만 원 할인이 되는데 이게 1년에 6번이 청구 할인이 돼요. 근데 청구 할인이 왜 좋냐면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즉시 할인이어가지고 통신사 할인이냐 아니면 신용카드 할인이냐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10만 원을 먹었으면 통신사 15% 할인을 받고 청구 할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긁으면 85,000원의 금액에서 다시 20%가 할인이 돼서 청구가 돼요. 많은 금액 혜택을 내가 1년에 6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했어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보면 이렇게 쇼핑을 할 때 뭐 어떤 카드는 뭐 이터파크라든지 뭐 11번가 어디든지 여러 군데서 갑자기 뜨는 뭐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뭐 삼성카드 결제율 7% 할인, 뭐 할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그럴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어차피 사야 될 거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스타벅스라든지 아웃백 이용에 대해서 저렴하게 잘하는 법이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자꾸 카드 회사 직원 같은데 그죠? 더 잘할 것 같죠? 세일즈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에게 최적화되어져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추천 이렇게 검색하면 엄청 많은 카드들이 뜨거든요. 그런 걸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발급받았으면 좋겠고요. 혹 나는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절제할 수가 없다. 이런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오늘 5만 원을 뭘 샀어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결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5만 원을 바로 결제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그러면 체크카드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신용카드를 쓰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보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보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보험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해. 여러분들 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잘 파악하고 내가 없앨 것이 있는지 혹은 아니면 들어야 되는 게 있는지 정리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은 왜 들어야 될까요? 써있으면 읽으세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 그렇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비. 그런데 나의 형편을 고려해서 필요한 보장을 적절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과다하게 보험이 드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저희 엄마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왜 보험 공부를 시작했느냐? 저희 엄마가 계속 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우리 가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너무 불안하대, 엄마는.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하려고 작년에 막 유튜브 찾아보고 뭐하고 이러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흘려보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험은 우리가 정말 갑자기 다치거나 이랬을 때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지금 내 생활에 되지 않을 정도로 드는 것은 경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겠어요. 뭐 이런 말 다 들어봤나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무배당, 유배당 뭐 이런 거? 여러분들만 그 증권에 보면 다 써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용어를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증권 있는 사람은 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엄마가 계약자고 여러분이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는 뭐냐면 보험사고 발생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쳐서 그거에 대해서 뭐 뭐를 청구하거나 뭘 받고 싶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건 계약자예요. 돈을 내는 것도 계약자예요. 피보험자는 내가 이거에 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계약자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혹시 그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면 여러분이 수익이 생겼을 때 여러분 것으로 가져와야 뭔가 조절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에요.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란 거죠. 일반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같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오지만 종신보험처럼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이러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뭐 그 무덤에 들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자가 보통은 뭐 지정상속인, 법정상속인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배우자, 뭐 형제, 자매,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배당, 유배당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배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해서 배당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수익 목적으로 그걸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사가. 반면에 유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을 가지고 그걸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굴려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수익금을 주는 상품을 유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약관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 보험 계약자랑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면 이따시만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자가 날라옵니다. 보험증권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의 성리 또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내주는 증서예요.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누군지 또 몇 년 가입이 되어져 있는지 가지고 있는 특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뭐냐면 보험료는 여러분이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의 보험료라고 해요. 보험금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보험금 사망이나 장애나 입원이나 만기나 이런 걸 했을 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주는 돈이 바로 보험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험료는 매달 내가 내는 거. 보험금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 기간은 말 그대로 얼마 동안 이걸 보장받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증권에 보면 10년 나 80세 만기, 20년 나 100세 만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10년 내고 80세까지 보장받는다.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 되면 그때마다 계속 보험 금액이 바뀌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기가 없어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은 돈을 내는 거예요. 뭐가 유리할까요? 비갱신. 때에 따라 갱신형이 좋을 수도 있고 비갱신형이 좋을 수도 있어요. 비갱신형이 좋을 때는 뭐냐면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이 수입이 별로 없을 때 적은 금액을 가지고 보장을 받고자 할 때 시작하면 좋아요. 혹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뭔가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 보험을 가입했어요. 건강해서. 근데 70세, 80세가 되면 아프고 보장받을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갱신하기 이전에 보험금 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유리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비갱신형을 더 추천하는 게 갱신형은 매번 이게 금액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때는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서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비갱신형을 통해서 사실은 쭉 명확하게 금액을 보장받는 게 저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갱신형은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보험의 주된 기본 보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계약은 내가 뺄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도 없고. 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특정 질병의 담보가 주계약인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관계없어요. 자살도 보장이 되거든요. 종신보험은. 물론 가입 2년 후라는 어떤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종신보험은 죽으면 무조건 나오는 건데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상해로 사망했거나 이걸 구분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말 그대로 아파서 상해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후유장애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손실이 되어서 그걸 영구적으로 쓸 수 없을 때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없어진 거 쓸 수가 없죠, 이건. 그러면 내 몸에 3%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거죠. 몸이 반신불구가 됐어. 어디가 다쳤어.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돈을 지급하는 걸 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80% 이상 후유장애를 많이 보장을 했는데 지금은 3% 이상으로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3%로 가입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80% 정도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거의.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는 상태예요. 근데 3%는 어느 정도면 내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다쳤거나 손실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하고 달리 추가로 내가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처음에 넣었다가 뺄 수 있어요. 근데 뺐다가 넣을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험막 들다가 이거 필요 없고 쓸 것 같은데? 너 뺐어. 너 빼는 건데요, 중간에. 근데 나중에 나 이거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시 넣어주세요. 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주계약은 안 바뀌는 거, 특약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특약 같은 경우에 뭐 암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1,000만 원을 설정해 줬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어. 근데 여러분이 나는 보장을 더 받고 싶어. 저 3,000만 원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금액이 3배로 뛰어요. 이해가 되나요? 혹은 3,000만 원으로 설정해 줬는데 저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배 줄어드는 거죠. 특약은 그 안에서 금액도 내가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고 할 때 회사마다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다 필요 없고 2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만 원에 해주세요. 근데 고객님 그건 안 돼요. 저희가 최소 가입 금액이 3만 원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보험을 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한 3-4곳에서 보험 설계안을 받아본 다음에 필요한 거 또 빠져야 될 걸 비교를 해보고 또 같은 특약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보장이 좋은 것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장 개시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암보험에 가입했어요. 근데 암보험 오늘 가입했다고 해서 내일 보장되지 않아요. 90일이 지나서 보장이 된다든지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만 보장이 드립니다. 혹은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드립니다. 2년 지나야 3개 보장이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안에 들어져 있는 그런 계약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해지 환급금은 말 그대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또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해요. 이 해지 환급금은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있는 상품이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왜 없는 게 좋을까요? 해지할 때 더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거에 대한 원래 보상에 대한 혜택이 작을 것 같아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 같은 게 어떤 사람들은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보험 보장도 받다가 나중에 필요 없었으면 용돈처럼 생기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지환급금의 함정은 뭐냐면 이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넣었던 모든 금액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사업비라는 게 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신보험을 들라고 했어요. 10만 원의 보험을 들라고 했으면 그 설계사가 가지는 금액은 10만 원의 10배, 100만 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충격적인가요? 저 사실 놀랐었거든요. 보험 설계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뭐 사회초년생들한테 죽음을 생각하면 유족을 기억하라고 막 정신보험 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묻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월급은 반은 넣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뭐 저축 개념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 1,000만 원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보험 꼭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차감되기 때문에 중도에 내가 해지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보험을 보장받아왔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업비 이런 게 다 떼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내가 600만 원 원금을 넣었으면 그거 다 돌려주는 거 아니고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200을 돌려주기도 하고 300을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순수 보장형으로 보험료를 적게 가져간다라든지 아니면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내가 20년 납기할 때
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이선료 만기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생기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고려해서 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 보험에 보면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적립금은 저는 사실 없는 게 아니면 최소화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이 적립금을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적립금 안에도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보험료는 내가 10,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적립보험료를 20,000원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랬었거든요. 이 적립보험료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앞에 적립보험금을 많이 넣어놓으면 적립료를 많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갱신할 때 돈이 추가로 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져오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여기서 대체납입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보장 안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험사는 보통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정액보험이에요. 죽었냐 살았냐.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제약이 없어요. 죽음을 목적으로 두고 했으니까. 대신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보다는 이 금액 자체가 높죠. 왜냐하면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보다 보장금액이 같아도 보험료가 싸요. 왜냐하면 내가 질병이나 상해 중에 둘 중에 하나로 사망을 했는데 예를 들어 상해 사망에 주기하고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 죽었어. 그럼 사망했다고 돈 주지는 않잖아요. 투자는 했지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죽으면 다 나오는 건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비보험이다. 그래서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두 개를 보장하게 되고 생명보험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은 상속과 증여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실손의료보험은 뭐냐면 질병 상해로 치료받을 때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에요. 시기별로 보장 금액이 좀 달라요.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떼고 여러분에게 통원비를 준다든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든 거여서 5,000원 제하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내 진단을 하고 나니 초음파를 봐야겠습니다. 해서 뭐 10만원 초음파를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보험회사 이야기했을 때 95,000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원했을 때 또 통원했을 때 필요한 어떤 약제비라든지 치료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실손의료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보험 난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딴 건 없어도 이건 들어라. 여러분 정도면 한 20,000원 내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니까 이 실손의료보험 꼭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3대 질병보험이에요. 이 3대 질병은 암,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2018년 기준으로 사망 원인 4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단비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고 있어도 혹시 어린이보험이라든지 어른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라 뇌경색, 뇌졸중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뇌경색 혹은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부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는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 지미 순장은 잘 알겠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다쳐서 가게 되어지면 질병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라도 틀리면 보험회사에서 안 줘요, 돈을. 그래서 예전에는 뭐 뇌경색, 뇌졸중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 그래서 보았는 게 뇌질환이라고 해서 뇌와 관련된 모든 것. 허혈성 심장질환에 생겨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또 협심증 이런 거에 비해서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드는 것을 추천하고요. 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죠.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거니까. 뭐 난 가족력 없이 건강해서 좋아. 그러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해야 되면 3대 질병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암 5만 원 들 거야. 저기서 이거 들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세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뜰하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반쌤도 그래서 요거 올해 들었거든요. 새마을금고에서. 요 세 개 다 들어가면서 월 한 2만 원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어서 요거 들었고요. 진단비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폐암이십니다. 이 말 들으면 나오는 거야.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이 살아있건 뭐라건 1기건 2기건 3기건 다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면 수술비가 들어가죠. 근데 암은 사실 수술비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은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수술 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건 진단비. 왜냐하면 내가 그걸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 생활비를 위해서. 진단비 중심으로 드는 게 좋고, 그리고 입원비 같은 것도 사실은 안 드는 게 좋아요.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이상 입원하면 매일 3만 원씩이라든지 1일 이상 입원하면 매일 2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들거든요. 근데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혜택 받을 확률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큰 병원 같은 데 가면 암 수술하고도 4, 5일 있으면 퇴원하죠.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질병 뭐 입원해가지고 돈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하고 실속 있게 진단비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수술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뭐 30종 수술비, 50종 수술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린 질병에 대한 수술비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 들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의 개념이다 이거.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신보험은 사실은 유족들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부자들의 상속을 하는 수단으로 쓰기 종신보험이에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요거를 많이 선택을 했었고 많은 금액을 막 넣어놓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 700억이 있어도 굴릴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그거 증여받을 때 내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은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종신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30, 40대의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일궈서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고나 뭐 이런 것들로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종신보험은 그렇게 추천하는 편이지 사실은 저축이나 연금성으로 하는 편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하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간사님도 그 오은영 박사님이 오늘 그 육아특강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어요. 강의는 너무 좋았는데 강의 한 40분 하면 그 앞에 거의 한 1시간 반을 보험 소개를 해요. 종신보험 소개를. 근데 그거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뭐 저축의 개념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부어가는 동안에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목돈을 쓸 일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경제적으로 힘들면 먼저 하는 게 보험을 해약하는 거예요. 종신보험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어떤 보험금보다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게 종신보험이에요. 차회 소년생들이 막 한 번에 60집, 70집 부어놓고 나중에 이거 깨야 되는데 깨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들 때는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내가 설명을 잘한 걸까요? 보험은 그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은요, 사람마다 삶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경제 규모 안에서 나중에 직장을 가지게 됐을 때 월급에서 이 정도는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부담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자매들은 맞벌이를 못할 가능성도 생겨요. 그럼 남편 외벌이에 의존을 해야 되고 자녀가 생기면 태아보험도 시작해서 또 어린이보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사님들 막 맘카페에 보면 애들 보험이 얼마나 적당한 걸 막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특약 막 빵빵해서 20만 원 넣어놨어요. 애 하나당. 애 하나당 보험만 20만 원. 간사님은 세입비도 한 35,000원, 다음이도 한 5만 원 정도거든요. 최소한을 줄여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노선이어서 그 정도로 든 건데, 와, 뭐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진짜 남편이 300만 원 정도 버는데 보험료로는 8, 90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 진짜 돈 써야 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어요? 깰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하면서 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부어줄 때도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아이의 보험을 내가 30세 정도까지 만기를 잡아서 이 아이가 나중에 독립했을 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여유가 더 있으면 100세 만기, 80세 만기까지 내가 좀 더 부어줄 건지 네,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게 답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말했듯이 실손의료보험은 무조건 들어라. 실손의료보험. 네, 실손의료보험을 무조건 들어라. 더 여유가 있으면 3대 질병보험을 비갱신으로 들어라. 그래도 돈이 남으면 종신보험을 들어라. 그래도 그럼 가사님 그런 네. 거는요. 태아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들으면은 좀 듣는 사람이 좀 많잖아요. 태아보험 아이를 태아보험 가졌을 많이 때. 들죠. 태아보험은요, 간사님은 세입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으로 들었어요. 태아보험 뱃속에 있을 때 드는 건데, 빨리 알아보는 사람은 6주, 7주 애 생겼는데 벌써 알아봐요. 네. 저는 다음이는 한 35주, 6주에 들었거든요. 5주, 6주에 들었는데, 태아보험 사람들이 왜 드냐면 사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형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뭐 치료가 다 끝나고 5년 후에나 뭐 다른 보험을 들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들어놓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비로. 근데 저는 막 과하게 풀보장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갈 확률이 커요. 그러면 응급실 담보를 넣는다라든지. 혹은 태아보험도 나이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특약마다. 내가 30세까지는 아이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 중심으로 들 거야. 근데 80세, 100세까지 암이라든지 3대 질병 같은 것들은 내가 보장해 줄 거야. 그럼 이걸 조절해서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한 집사님이 아이가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태아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으니까 얘는 지금 보험을 들 수가 없거든요. 심장질환 치료를 받아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지나 이걸 가입할 수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둘째는 바로 들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한번 겪어봤으니까. 근데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심장질환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심장질환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들이 이렇게 청진기 대봤을 때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나는 것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구멍이 대부분 돌 때가 되면 거의 다 닫혀요. 근데 안 다칠 정도로 많이 크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두 달 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사님네 같은 한 5개월 정도에 수술했어요. 아기가. 그래서 길게 이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감사하게 심장병 같은 경우는 신장 한우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부모들 식대까지도 후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후 뭐 6개월 이렇게 이전까지는 의료보험제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뭐 한 치료비가 거의 안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태아보험을 들지는 않았지만 집사님네가 이래저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 치료비로 들은 건 아이 심장 초음파 볼 때 한 번 2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이 필수다까지는 아닌데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들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유지하면 좋아요.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만기 1부터 수익이 생기거든요. 요 전에 깨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죠. 그 수익이라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유족들한테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계약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하면 1억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1억을 내가 죽을 때 받겠죠. 내가 죽으면 내 유족이 받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10년 납을 하기로 했어요. 1억을.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1억보다 적은 돈을 내요. 그래서 부었어. 그래서 얼마가 모였어요. 그 돈이. 그러면 이 돈이 계속 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돈을 내지는 않겠지만 그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수익이 붙는 거죠. 조금씩 더. 그래서 만약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내가 만약에 해지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해지 환급금으로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면 나는 1억을 내진 않았지만 1억보다 더 적은 돈으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여자들에게는 사실 추천하지 않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3대 질병 보험은 없고 종신보험이 있으면 그냥 빨리 갈아타는 게 나아요? 아니야. 내가 해외출장 거 봤을 때는 그건 그냥 유지하는 게 낫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그냥 환급금으로 쓸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원금 손실은 아니니까. 그 기한이 지나면. 그래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면 줘요. 내가 이거 만기하고 난 이후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만기하고 난 이후에 기간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정해져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면 좋죠. 근데 만기 전까지는 계속 사업료가 떼어요. 그래서 보통 종신보험은 만기가 되면 그때 이제 원금을 보통 회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적금이 들라고 얘기하죠. 헐, 이해가 됐나요? 네.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를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돌려서 써라라고 얘기하면 종신의 그 사망만큼 주는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지금까지 쭉 많이 유지해 왔다면 유지하는 것도 좋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강 간사님이 종신보험이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CCC 간사는 반드시 들어야 돼. 1억 이상. 성교 나가서 막 돌아가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강 간사님은 나중에 이제 저도 보니까 오렌지 라이프에서 들었는데 5천만 원 주계약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특약을 넣은 게 60세 이전에 주면 5천만 원을 더 줘. 그래서 1억을 맞춰놓은 거예요. 60세 이상. 네, 20세 이전에 죽으면. 이걸 보면서 제가 남편한테 아니 죽으라고 보험 드는 거야? 우리 살았을 때 잘 살아야지. 얘기해서 저는 그 60세 이전에 특약을 없앴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계약이 5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보장. 이건 죽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 근데 60세 이전에 내가 죽으면 5천만 원 더 준다. 이게 뭐 한 3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요. 특약이. 그리고 3만 원 그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돈에 해지 환급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특약은 빼면서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금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계속 갈 거였기 때문에 주계약만 유지돼서 내가 이 돈을 받는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특약을 다 뺐어요. 그래 거기에 보면 그게 CI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미리 돈을 땡겨주는 거거든요. 죽지 않았지만.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이 중대한이라는 말, 급성이라는 말, 뭐 이런 거 들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 보험회사 다 안 챙겨줘. 심지어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이런 것도 계속 따져요. 막 소송도 해. 그래서 내가 보험 주면 무조건 다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배강 간사님이 거기 들어있던 안보험 이런 것도 다 뺐어요. 그때 봤더니 막 3년마다 갱신형이고 계속 돈 올라가고 있고 지금 40세잖아요. 막 이러니까 완전 주계약만 남겨두고 싹 빼가지고 환급 받고 그 돈이 원래 들어간 게 1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5만 원 빼가지고 5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돈으로 실비도 들고 3대 지병도 들었어요. 5만 원으로. 이걸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중복되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100% 다 안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도 돈 넣어놨고 저기도 돈 넣어놔서 손해보험에 보험을 넣어놨는데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500만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도 500만 원 나오고 여기도 5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례보상은 뭐냐? 500만 원을 서로 나눠서 내는 거야. 거기서. 내 수준에 들어온 게 1000만 원이 아니라 500이야. 나는. 결국에. 그쵸.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모르면 당하니까. 네, 설계사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다 신뢰하면 곤란합니다. 배강한 사님도 그래서 그때 종신보험 들었을 때 나사렛 순장님이었는데 그 순장님이 후원해준다는 명목으로 그거 했지만 지금 사라지셔서 연락도 안 돼요. 씁쓸하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이 수당도 수당이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계약을 받아내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쫓기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여러분이 보험을 좀 더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 요즘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런 게 유익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약을 이거 들까 말까 고민되는 게 있으면 그거 제목만 써도 다 나와요. 뭘 보장해 주는 건지 보통 얼마를 내는지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되나요? 네. 이외에도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자, 빠르게 한번 스피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 사고 싶나요? 네. 저도요. 구해줘 홈즈는 왜 이렇게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는지. 좋은 집 왜 이렇게 많아, 그죠? 맨날 보면서 내 집도 아니네. 이 집은 싼데? 뭐 이래.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짓게 되면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상상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에겐 천국집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하고 쉴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려거든 안정된 삶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제자라는 거죠. 반면에 집은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말씀을 영육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어떤 형태로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집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하지만 오늘은 상식적인 면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집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월세, 자가. 전세, 그죠? 자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월세라는 것은 보증금을 약간 또는 없이 달마다 일정액을 내면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인데 유리한 건데요. 사글세 있죠, 사글세. 사글세는 보증금이 없이 1년치 혹은 10달치를 다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에 뭐 월에 20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할 때 1020만 원을 내고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쭉쭉쭉쭉. 그리고 내가 만기일이 되면 나올 때 1000만 원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대학가 원룸에서 사글세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사회초년생들이 보증금 같은 거 별로 없을 때 월세를 많이 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게 전세인데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전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찾아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거 뭐 다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임대차 3법이 지금 우리 부동산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간사님들도 너무 힘들었죠, 집구할 때. 진짜 저한테 매물이 없어. 매물이 씨가 많았어요. 부동산들이 다 그래. 그리고 막 그 집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2시간 전에 나가고 전화하면서 가다 보면 전날 나갔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나 은혜로 기도 제목 그대로 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죠. 그러면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 않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당장 한 1억 있어요? 2억 있어? 없잖아. 그래서 나라가 도와줍니다.
요렇게. 여러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이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진짜 혜택이 많아요. 신혼부부하고. 그래서 이걸 잃는 법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근데 이걸 보증해주는 게 요 세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이런 집에서 대출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용도를 쭉쭉쭉 하고 이러면서 여기 뭐 도시주택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류를 보내면 보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도 안전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그 이상 빌려줘도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혜택이 되게 좋아 보이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고 해서 최대 한도는 내 보증금의 100%까지 1억까지. 그리고 고정금리여서 1.2%를 꾸준히 내면 돼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월 얼마씩 이자를 내는 거예요? 10만 원씩. 그리고 만기 될 때 다시 1억 그대로 집주인을 통해서 은행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집을 월세로 살았을 때는 보증금 손에 50으로 살았는데 전세로 들어가면 1억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10만 원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신혼부부도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요. 신혼부부들도 전세집을 구할 때. 근데 뭐 여기는 나라에서 빌려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까다롭죠.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신혼부부는 7년까지여야 되고, 자녀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은 85평방미터를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셋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먼저 부동산 같은 데 문의를 하면서 저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되는 주택인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든지. 그런 걸 먼저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여러분의 소득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떼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간사장주로 전세 이제 이번 대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을 보통 5%로 보내요. 주인한테. 나 이 집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간사장님 1억 4천에 했어요. 그러면 5%니까 700만 원으로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은행 대출을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억을 빌려야 돼. 뭐 얼마를 빌려야 돼.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도 1억 다 빌려주지 않잖아요. 무조건 빌려주지 않거든요. 나 직구해서 주세요. 뭐 안 돼요. 이게 소득이 이런 것들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은 4천밖에 없는데 난 1억을 빌려야 돼. 그래서 1억 빌릴 거예요. 라고 해서 은행에 갔는데 1억을 안 해준대. 나 5천 원만 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나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내 700만 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특약을 넣어줘요. 거기에 계약서를 쓸 때. 만약에 며칠까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금 돌려줄 거. 그런 식으로 전세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혼자 살거나 이럴 때 전월세를 좀 잘 알아보면 좋겠고, 특별히 네이버 부동산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다른데 직방이나 다방 이런 데는 허위 매물이 많았거든요. 허위 매물은 뭐냐면 집을 막 좋은 거 올려놔. 그래서 막 갔어. 근데 그거 어제 나갔는데 조금 더 비싸지면 좋은 데 있다고. 딴 데 소개시켜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 네이버 부동산은 허위 매물이 실제 매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마크가 붙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가면 유익하죠. 그리고 간사님들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먼저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연결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저희 이 집 보러 갈 건데 이때 혹시 다른 비슷한 조건의 집도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보고 왔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 빨라야 2달 전에 알아보는 게 좋대요. 우리 막 3달 전에 갔거든요. 근데 좋은 집이 있어도 우리한테 내주질 않아. 3달 후에 들어오니까. 3달 후에 자기들은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세는 이게 일자가 딱 맞아야 그 사람이 나가면서 내 돈을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 절대 매매하실 때 신축 빌라는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라랑 다가구의 차이를 아나요? 생긴 건 비슷하죠. 한 건물에 막 4-5집 살고 막 이런 거. 다가구는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한 사람인데 토지도 건물도 내 건데 여러 사람한테 집을 내준 거예요. 월세든 뭐 전세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신축 빌라를 피해야 되냐면 신축 빌라 설마가 너무 넓고 좋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격이 뻥튀기 되었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빌라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랑 달리 값이 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가 2억에 전세를 줬어요. 근데 이 집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1억 8천이 됐어. 근데 나한테 2천이 없어. 그리고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간생도 실제로 맘카페 막 이런 데 들어가서도 집 구하는 거 보니까 빌라는 막 1, 2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아파트는 내놓으면 막 바로바로 나가는데. 집이 안 나가도 고생할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 여기 쭉 살 거야. 완전 자가 목적이면 뭐 빌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옮겨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신축 빌라는 좀 피하고 한 2, 3년 지나서 준신축 빌라나 이런 데는 집이 괜찮은지를 좀 살펴보면서 매매하는 거는 괜찮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학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금융 소비자가 향후 1년 내에 90일 이상 연체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용 등급이 중요한지, 등급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올크레딧이랑 나이스지킴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를 평가해요. 근데 특별히 개인의 연체 이력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해요. 뭐가 제일 좋은 등급일까요? 1등급. 1등급. 맞습니다. 1등급이 좋은 거고 10등급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사회에 나가면 5, 6등급에서 시작하는 편이고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금융기록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카카오나 토스에서도 신용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신용 5등급 점수, 나왔어요. 아, 5등급 나왔어요? 4등급. 오, 4등급 좋은데? 시작이 좋아. 보통 5, 6등급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금이나 과태료나 보험료,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신용등급을 좋은 거로 유지하고 싶으면 되도록 이렇게 필수적으로 나가는 거는 자동이체로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90일 미만의 연체 정보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90일 이상의 연체는 5년을 여러분 따라다녀요.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신용등급 뭐 한 4등급 나오니까 기분 좋아요? 왜 좋지? 대출. 오! 정답이에요. 정답. 신용은 곧 돈이기 때문에 돈.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보다 이자를 적게 내요. 보통 1등급이 3% 이자를 내면 10등급은 8.4% 이자를 냅니다. 근데 10등급은 잘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우리가 5년 동안 빌리면 원금을 만기일 날 내가 상환했다고 했을 때 1등급은 이자가 1,500만 원인데 5년 동안 1억 빌렸으면 1,500만 원 되는데 10등급은 4,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 몇천만 원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데 보통 3, 4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서 우리가 꾸준히 저축을 하고 또 신용카드 연체가 없고 세금을 잘 내면 어느 순간 등급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되도록 한도의 50% 미만으로 쓰고 현금 서비스는 받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출이 필요할 때는 1금융권부터 받으시고 되도록 대부업체는 피하세요. 대부업체 뭐예요 그거? 러시 캐시. 여러분 한 달간 이자 없이 빌려드립니다. 한 달 뒤에 갚으시면 이자 영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이자는 영원히 맞는데 연체 기록 그 빌렸던 기록은 남아요. 거기 대부업체까지 갔다는 거 1금교에서 안 되게 좀 갔거든. 1, 2 다 안 되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용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1년 1월부터 좀 변경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에서 지금 이제 점수로 바뀝니다. 1000점까지. 지금도 점수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등급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점수화되어지면 뭐가 좋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점 차로 등급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자율이 달라지고 대출을 아예 못 받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점수제로 바뀌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체 기준도 완화돼서 이제 기존의 5일 이상 연체가 30일 이상 연체 일형은 3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전보다 대출하는 건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이 뭐 1등급이 0에는 아니지만 신용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서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납세하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이렇게 살도록 합시다 우리.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쳤어요. 막 바쁘게 달려가서 정신이 없는데 혹시 빼먹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이제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 또 내 재정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한 사람당 한 1분 정도씩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보고 있는 순서대로 우리 연수, 시온, 상민, 예진, 혜인, 양헌 요 순서로 먼저 갈게요. 이제 보험 부분에서 좀 많이 무지했어서 좀 보험 많이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됐고 재정을 위한 기도 제목 사실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정말 좀 마지막에 써있는 말처럼 세상 속에서도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효율적으로 관리한 재정을 또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궁금한 게 늘 많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이제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했었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험이나 뭐 실제로 몰랐던 예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당연히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구나 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지원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패스하고 좀 패스해도 돼요. 자유롭게. 전 기도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지혜롭게 돈 쓰는 사람이 되자. 네. 좋습니다. 예진 순장. 저도 그 보험에 대해서 막 처음에 간사님이 막 조사해보라고 했을 때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나씩 용어 정리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게 또 이롭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 예금 적금은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적금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뭔가 새롭게 알아갔던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을 꾸려 나가는 데도 이렇고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21살 때 당연히 이게 저축인 줄 알고 들었던 게 종신보험이었어가지고 좀 충격이었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손실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 때 내가 해지하면 받을 수 있죠. 내 걸로. 만기 이후에. 그쵸. 근데 만기 이후에 그래야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뭔가 하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지식을 가지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모르면 당하는구나
약간 모지를 좀 탈피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되면은 돈 쓰는 거나 저축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은순자. 잠시만요. 네, 천천히 물도 마시고. 불꺼. 저는 강의 들으면서 진짜 진짜 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깊게 깨달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는 그냥 방학 때 알바해가지고 돈 벌고 학기 때 쓰고 돈 벌고 쓰고 돈 벌고 쓰고의 반복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아는 것들이 좀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 제목으로는 이런 재정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꾸려나가서 앞으로 재정에 있어서 족쇄가 찾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꾸어주되 꾸지 맙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미, 또 해주순장 둘 중에는 편한 대로. 그러면 저는 단독샷. 오늘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부분에서 내가 많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목을 못 시켰구나. 개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부분까지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나한테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소비 습관 내가 어떻게 그런 뭔가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시는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잘 못하는데 재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혼자서라도 짧게나마 세워보고 저는 되게 있으면 써버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소비 습관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이걸 고쳐나가는 좀 사람이 돼야겠다. 이래서 제가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지혜 간사님 이거 강의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고 어딜 가서 진짜 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얻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걸 들으면서 진짜 저희 4학년 지금 나 열심히 잘 돈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진짜 지금 여기 있는 4학년 C맨들 진짜 돈을 지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 모두 좀 이렇게 사실 다 지식이 부족하니까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서 저희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그걸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진짜 지혜 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많이 여쭤볼게요 간사님. 네, 저도 네. 잘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확실히 진짜 아는 게 힘이라고. 간사님도 부동산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부동산 공부만 해도 주변 동력자들을 얘기하기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가면 관심 있는 것들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지미 순자에도 좋은 걸 얘기해줬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 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번에 집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대출받았는데 되게 유익했어. 너도 한번 해봐. 여기 좋은 금리의 상품이 있어. 이런 거 한번 해봐. 라든지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면 또 우리가 좋지 않을까 싶고 이제 다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쓰자.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네. 무소유는 불교요. 공수래 공수거. 건강하게 소유하고 건강하게 쓰면 됩니다. 그치? 우리 경매순장 계속 안 보여가지고 아까 혼자 들어왔다가 나가서 어디 있는 애들이 여기 있었구만. 튕겼어요. 잘했어. 들을 거지 옆에서? 네네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강의 보면서 생애 주기별 재무 계획이랑 예금과 적금이 굉장히 뭔가 마음속에서 도전이랑 결단력이 생기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됐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지출 현황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게 좀 많아서 직장인 되어서 돈을 벌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절제할 거 절제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십니다. 소액부터 여러분이 잘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각자 나눠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해요. 우리 이제 모두 사회로 나가서 돈을 벌고 또 경제 생활을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매여서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또 이수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해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가정의 관계를 식성처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원하는 지역에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주님께서 닮아야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재정 관리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것과 너도 지나는데 고정가서 하며 주님 안에서 성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공부하고 이들을 알아가고 알게 되는 여러분이 알고 나갔을 때는 우리에게 많은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교만에 지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독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살면서 저는 매일 참여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고 교육은 전혀 이들이 건강하게 가장 걸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순장들에게 재물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나가기 전에 생각을 정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취업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장들에게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길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을 때에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재정관과 마음의 다짐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께서 주신 물질들을 소유하고 또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절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이웃에게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거나 물질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전생애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지기로 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대1 상담도 언제도 환영합니다. 네. 네.